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014년 구급 공무원 사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선택 과목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번 국가직 시험도 그렇고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많이 어려우셨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일정 부분 좀 교과 밖의 영역의 범위나, 그 다음에 너무 쓸데없이 너무 좀 이상하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시험을 보고 출제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이 기출되어 있는 내용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내년 시험이 이제 더 큰 관건이 되겠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시는 분들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출제자 입장에서도 도대체 사회라고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의 목적 자체가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함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민주 시민이 다가 아니죠, 그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검증하는 장으로서의 사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나 법 같은 부분에서 좀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깊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다년간 가르쳐 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사회과가 좀 쉬웠다면 저도 막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막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일단 학생들도 시험을 치고 나서 걱정이고 선생님인 저도 그죠? 가르친 만큼 학생들이 성적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또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한테 기대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10월에 조정 점수, 그죠? 10월에 이제 뚜껑을 열고 봤었을 때 실제로 조정 점수라는 게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그냥 간단히 딱 보시면 지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직 물론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쉽든 어렵든 큰 점수의 변화가 없어요. 큰 점수의 변화가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100명을 놓고 본다면 1명, 2명, 많으면 2명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제 조정 점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이 조정 점수라는 제도는 선택 과목 간의 격차를, 그죠? 난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복벌복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좀 난이도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 점수의 범위를 좀 달리함으로써 합격을 좀 다르게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 간의 급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에 국가직을 놓고 보시면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70점, 80점대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직은 사실은 원래부터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조금 더 시험이 좀 더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직 시험에서의 난이도를 반영을 해서 보면 지방직에서 보시면 좀 잘 하시는 분이 75점, 70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놓고 일단 보시면요. 만약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50점 밑들도 수두룩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가 이번에 올해 처음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몰렸어요. 몰리고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평균이 하향 조정이 돼버린 상황이죠. 일단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평균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리고 사회과의 학생들이 예를 들면 수학 한 과목 선택하든 아니면 행정학이든 행정법을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주로 과학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회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그나마 좀 유리할 수는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서 70점 정도의 자기의 원점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사회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번 찔러라도 보면서 한번 대부분 쳐봤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급간이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편차가 굉장히 작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편차를 5 정도 로 놓고 보시면 이제 평균의 관건이죠. 평균이 낮을수록 윗점수가 더 높아지니까 이 평균을 한 50점 정도로 놓고 보시면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다가 뭐예요? 곱하기 10 플러스 50을 해야지
곱하기 10 플러스 50을 해야지 우리가 말해 조정 점수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잘한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점 정도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5분의 20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9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시면 7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합격의 선에서는 멀지 않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사회과를 선택은 10월쯤 돼서 조정 점수가 열리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과로 많이 몰리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 아니고요. 대부분 일단 사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한 번씩 접해 보셨던 과목인데 반해서 행정학이든 행정법은 그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실상 어렵게 내자면 행정법은 끝도 없게 어렵게 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법 안에서 법조문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는 사회과 교과에서 원하는 내용을 일단 베이스로 두시고요.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교과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첫 번째로 따지면 교과 영역 밖이고요. 근데 이 영역 밖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도 그렇고 준비가 좀 우왕좌왕했을 뿐만 아니라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이렇게 감히 그죠, 예측을 하시기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것 같고,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수능을 출제했던 그런 위원들이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일단 내용상으로는 가장 공무원 수험에 적합한 내용으로 출제를 하기는 했으나, 일단 사회과의 영역 밖의 범위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고교 출신자들을 공직에 임용하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에 좀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교과 영역 밖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를 사회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그 국민참여재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과 내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그 어떤 사법적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배심원 제도 일정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좀 너무 그냥 제도가 있다 또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것의 어떤 취지로부터 기본적인 그런 취지를 묻는 게 정답이긴 한데 이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교과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근거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세부적이지만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들 안에서 끌어내려고 애썼다는 점, 요거 하나랑요. 또 뭐 지방직 시험 같은 데서 보시면 문제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조직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사회과의 교과 영역 밖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은 또 시험을 쳐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올해보다는 좀 쉬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너무 깊이 있게 다루었던 법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조금 내용이 줄어들거나 좀 달리 양상을 좀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주변의 다 대체적인 또 반응들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교과 영역 밖은 아니지만 통합 교과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국가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지방직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남북 문제를 묻는 경우죠. 그죠?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정치와 법 묻고요.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해서 크게 보시면 4파트고 작게 보시면 이렇게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남북 문제는 어떤 단원의 어떤 과목에도 불구하고 각각 소규모로라도 조금이라도 좀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경제를 할 때도 남북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정치를 할 때도 남북 문제를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이렇게 통합 유형으로도 문제를 출제하고 싶어 한다는 그 경향적인 분석들을 한번 봐두실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래프나 통계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나 통계표를 분석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기존에 예전에 2000년대 이전 있잖아요. 그때 사회 문제를 보셨던
사회 문제를 보신 분이라면 아 예전의 문제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아마 몸소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경제 특히 그래프 표 분석하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을 다 쳐놓고 학생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선생님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이 평소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나 표 분석 문제는 제가 뭐 경제, 사회문화, 정치 다 아울러서 따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번 시험이 우리가 예측했던 바와 이제 좀 크게 달라졌던 부분이 크게 이런 것이고 하나 이제 좀 예측이 좀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졌다는 부분은 과거의 시험 유형과는 다를 것이다. 수능의 유형으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수능의 유형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통합교육과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암기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응용력을 묻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이번에 출제가 된 것으로 보아 내년에도 그런 유형들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교과 영역 안에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나 통계표 분석 문제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과를 선택을 한 이상 여러분들이 뭐 통계적인 분석이나 뭐 수리적으로 미적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복잡한 계산은 있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비율과 변화율, 그죠? 그 다음 퍼센트 포인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그 다음에 그 양적인 규모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그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좀 알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기출문제라는 걸 막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비순환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이제 1순환 과정에 들어오셔서 제 수업을 들으실 분이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사회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은요. 교과 영역 안의 내용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선생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충실히 공부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아웃라인을 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그리고 더 살 덧붙일 것들이 있죠. 그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특히나 정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 현안이나 아니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들에서 잠깐 언급을 할 때 얼른 체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아까 세 번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표나 그래프 문제들을 이거는 뭐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로 대입을 해보시고 그래서 문제를 좀 다량으로 좀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순환, 2순환의 이런 과정을 이제 똑같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법 부분에서 좀 깊이 있게,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어질 법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챙기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9, 10월에 가서, 일단 시험이 내년 4월이다 보니까 9, 10월에 가서 사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 두셔도 좋긴 하겠지만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10월 달에 뚜껑 열고 봤을 때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 난이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내면 얼마든지 쉽게, 어렵게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시험은 올해보다는 좀 더 쉬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그죠?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조정 점수 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보내드린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선 기출문제 분석을 잠깐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는 따로 분석할 건 없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학생들, 특히 이과생들 이런 분들이 좀 말장난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장난 같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장난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의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장난 같지 않도록 일단 사회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우선 완벽하게 해두시고요. 1장부터 6장까지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1장이 이 사회과 전 영역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서 1장의 중요도가 가장 큽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사회문화현상의 탐구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탐구와 관련되는 내용을 예전에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죠? 이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실생활에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이게 실험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내용을 보시면요. 과거에는 실험법의 장단점 아니면 실험 시의 유의점 이 정도가 시험의 출제의 범위였다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현실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는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드린 자료에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싱으로 나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국어시험도 아닌데 이렇게 지문화가 되어 있죠. 물론 지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요. 지문이 있는 것은 지문 안에서 분석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문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안배가 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지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능보다는 좀 짧아요. 수능보다는 훨씬 더 좀 작게 지문이 출제되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작년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나왔던 그 예시 문제에 비해서는 지문이 상당히 길어져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제의 근거를 잡아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문의 모습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유형으로 좀 닮아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과 정치 부분도 보시면요. 총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단원에서도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정치의 본질적인 내용인 2단원과 3단원 그죠? 그리고 개인생활과 법, 이게 민법인데요. 민법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사회생활과 법에서 행정법이나 형법과 관련되는 부분 하나, 이렇게 해서 법 부분이 구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그냥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제정치는 나올 문제가 딱 3문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제껴 놓으시고 역시 출제 경향도 넘겨서 보시면 지문이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표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로 표는요. 정치에서 표는 어떤 표를 제시해 놓고 이 나라의 어떤 정치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의 유형들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한 서너 문제만 다뤄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충분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를 쭉 보시면 경제 역시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6단원에 여기 나와 있는 경제생활과 금융이라고 나와 있는 제6장에 대한 내용들은 쉽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우리 수험에서 좀 다루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나왔죠. 예금이나 채권이나 주식 관련되는 그것들의 특징 그래서 그 내용들 잡아내는 문제가 이제 지방직 문제로 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장과 3장과 4장이죠. 그리고 5장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무역 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율 문제가 나오는 학생들 대부분 그래프나 표로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국제수지 묶어서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것. 다행스럽게도 지방직에서는 그래프가 단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대부분 파악을 하셨는데 국가직에서 좀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직에서 이랬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에서는 그래프나 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학문이라는 점, 그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처럼 수요와 공급 관련 그래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오시고 만약에 그래프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면서 문제를 푸셔야지 훨씬 더 문제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풀어내실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또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수험에 이제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면서 학습 경향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학습 방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정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그러죠. 정리하지 마라. 무슨 정리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공부하는데 사회도 바쁘지만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현장에 뭐 가지고 갈 거냐, 또는 평소에 그럼 뭘로 공부를 하냐,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양하게 사시지 않습니다. 주로 한두 교재를 사시죠. 그래서 내년까지 시험이 한 7개월 남았나요?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텍스트를 보고 문제집을 보실 수도 없고요. 상황이요. 자, 기본 순환 과정에서는 주 텍스트를 하나 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제 교재는 10월에 출간이 되고요. 그 교재 안에 이번에 기출문제의 분석이라든지 앞으로의 동향을 예측해서 문제를 몇 문제 실어 놓을 건데, 이제 그런 어떤 텍스트를 일단 어떤 교재든 상관이 없어요. 그 교재를 하나 주 텍스트로 삼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평소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기에 있는 어떤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문장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가 주 텍스트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메인 텍스트로 정하시고 거기다가 자신의 어떤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적으시는데, 그러니까 오답노트는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오답노트 절대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정리하지 마시고요. 오답노트도 만들지 마세요. 왜? 오답노트 오리고 붙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답노트도요, 모르는 내용만 주 텍스트에다가 옮겨 적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의문노트죠, 의문노트. 의문노트를 만드셔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공부를 한 경험이 많지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막히는 데서 항상 막힙니다. 그리고 나 이거 공부를 하던 거 저번에도 이거 몰라서 막혔는데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시면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재 중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죠, 저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의문 노트에다가 반드시 기록을 남겨놨다가 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국가직을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새벽 1시고 2시고 보내서, 선생님, 문제, 답이 왜 2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적극성을 갖추신다면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의문 노트를 만들라는 점 꼭 좀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불타는 의욕 때문에 예습 충실하게 해가지고 오시죠, 그죠? 근데 예습을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가 예습을 한 것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책을 보면서 내가 봤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에 수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중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안다라는,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의 집중을 통해서라도 예습보다는 복습을 좀 더 권장합니다. 이 복습도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주로 이제 복습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복습은 주로 일반적으로 당일날, 더 좋은 것은 수업이 끝나고 바로 1시간만 복습을 하십시오. 사회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고 투자하셔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학문을 깊이까지 저 밑에까지 끝까지 파고드실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수박 거달기처럼 할 건 아니지만 일단은 주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공부를 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방대하거나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습 복습이 다 필요한 거 아니고 복습의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과 꼭 지켜야 될 약속은 1시간만. 매일 하루에 1시간만, 수업이 있든 없든, 있으면 그날 거 복습,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사회 계율을 짜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복습을 하시는 것, 요것만 지켜내시면 사회과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순환 들으시고 2순환 듣고 그 다음에 3순환에서 문제풀이 과정 그냥 들으면 자연스럽게 듣기 싫어도 귀에 딱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특별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과목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부분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세요. 동일한 시간에 앉아있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는 학습의 방법의 문제거든요. 선생님도 여러 시간을 공부를 많이 해보면 하루에 심지어는 한 18시간을 앉아서 공부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구조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 첫 시간에 들어가서 목차에 대한 설명 개요를 쭉 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외울 것을 강요합니다. 목차를 왜 외우려고? 목차가 시험에 절대 안 나오죠. 그죠? 목차 자체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6개월이고 그다음 1년이고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목차가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은 학생과 목차가 잡혀있는 학생은 공부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일단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 예를 들어놨지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죠? 주방 엉망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요리도 빠른 시간에 맛있게 만들어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레시피가 머릿속에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타이밍에는 이거, 이 타이밍에는 이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왕좌왕하죠. 양념통 꺼내고 냄비 꺼내고 불 조절하고 난리도 나죠. 그죠? 그러고 나면 부엌도 엉망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작업과 구조화된 작업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회를 처음 시작을 하시고 사회과뿐만 아닙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목차 암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다못해 목차가 안 외워져. 그러면 화장실 벽에다가 사회문화 딱 적어놓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딱 적어놓고 각각 세부 내용 적어가면서 목차 중심으로 개요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용학 필요 없습니다.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공부를 해놓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실제로 공부할 양이 많지가 않아져요. 공부할 내용은 처음에는 이렇게 방대하게 느리는 게 맞죠. 그 방대하게 느리는 건 제가 여러분의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건 그건 저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드리는 사고의 영역을 어때요? 수렴해가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구조화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어디에다가 정리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딱딱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차 아시겠죠? 제가 2번, 3번 강조해도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회과들 어떤 과목이든 일단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묻는, 다이렉트로 묻는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 이번 2번의 시험을 가지고 개념을 묻는,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내용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살짝 문제를 꼬아서 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게 이 개념 부분의 문제입니다. 사회과에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개념을 이해해야지 다른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사회문화에서 2단원 사회학적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에서 뭐 두말할 거 없고요. 정체수도 역시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을 누가 딱 물어봤을 때 그거 이러면서 술술술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는데 점점점 요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보통 장수생인 이유는 바로 이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화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2번째는 개념을 확실히 잡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장수생의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수험 과정에 오래 있고 싶다 하면 개요 짤 필요 없고요. 그죠? 그리고 개념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짧고 굵게 끝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 한 방에 뭔가를 좀 해결하시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차 중심의 개요 짜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루에 1시간 복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메인 텍스트 정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학습 확실히 하시고 요것만 정하시면 사회과에서 뭐 조정 점수든 뭐든 간에 어찌됐든 이 사회과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의문 노트를 가지고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뭐 여기서 기출문제를 다 일일이 분석해 드릴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기출문제 분석은 다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과의 출제 경향이 이러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예정
것 같다. 이제 저도 추측이죠. 이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없이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상상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게 좀 더 객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월에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합격자가 나와봐야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찌됐든 조정 점수를 생각을 하시고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팔랑귀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공부할 양만 늘어나고 책만 쌓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조를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